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한반도 관련 이슈가 많았습니다.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우리와 미국, 일본의 안보사령탑이 하와이에 모여서 3자 회의를 열었다는 뉴스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인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통일외교부 서지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회의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된 건가요? 네,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한국과 일본이 동의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동맹 현안이 있었고, 그리고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 북한 문제로 좁혀보면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설이라든지 또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20차례 가까이 올해 들어서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여러 구체적인 의견이 오고 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회의 장소가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였잖아요. 이 점도 꽤 눈길을 끌어요. 네, 미국에는 통합전투사령부가 9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인데요. 위치는 하와이에 있고요. 작전 범위가 넓습니다. 인도 동쪽에서 미국 연안을 제외한 태평양 전체가 작전 반경인데요. 미일,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자, 이런 곳에서 한미일 안보수장이 모였다. 무슨 뜻이냐면요.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자, 우리의 새 안보 태세가 이렇게 밀착되고 있다라는 것을 무언의 메시지로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미일 안보수장의 회의 결과를 이슈엔 한반도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한미일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지금까지와는 확실히 다른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개하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7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 더하기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한미 3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같이 협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이달 중순 예정인 EDSCG, 한미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필요하면 한미일의 확장 억제 논의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도 협의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 일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는데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등 공급망 교란 행위가 있으면 세 나라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5년 동안 공석이었다 최근 임명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도 열렸고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를 찾아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된 엘리자베스 사이먼 보고관.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을 찾았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정부 당국자들을 두루 만난 사이먼 보고관은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의 인권 개선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you again for your help to the United Nations and particularly to my special rapporteurship. And I'm sure that we will work with your help together, building synergies to try to improve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사이먼 보고관을 향해 미국의 꼭두각시가 국권을 침해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사이먼 보고관이 방한한 직후 탈북민들을 면담한 사실을 꼬집으며 특별보고관 자리에 누가 올라앉든 인정도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북한이
그 관심 있고 수용성 있는 주제들 있잖아요. 여성권, 건강권 그런 문제 관련해서 좀 주제별 특별보고관들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주제별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이나 아니면 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이런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앞서 정부는 북한 인권 현안을 다루는 부처 간 협의체, 북한 인권정책협의회도 2년여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민족의 일원인 북한 주민들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인권법 2조, 북한 인권법 2조에도 있듯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 북한 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인 북한 인권재단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6년이 다 됐는데도 재단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며 야당에 이사 추천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 채택할 때 기권을 하거나 공동 제안에 불참을 하거나 이래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난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권 문제를 교류 협력이라든가 남북 대화에 종속시키지 않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독자적으로 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최고 존엄의 모독, 체제 전복 시도라며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악명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면서 풀어야 할까요? 인권 문제에 있어 확고한 원칙을 지키되 정책 추진 과정에선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9살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리멤버 미. 수용자끼리 서로의 잘못을 고발해야만 추가 식량을 받을 수 있고 탈출하다 걸리면 죽는 등 참혹한 실상을 그렸습니다. 영화는 탈북민 4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한 5곳에 10만 명 정도 수용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건 인간이 아니고 그냥 일하는 수단, 일하는 개미라고 보거든요. 또 일하는 개미다 보니까 그냥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족권도 침해되고 일하는 개미니까 교육할 필요가 없겠죠.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건 2000년대 초반. 2003년부터 인권위원회와 총회 등 유엔 차원에선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고 2004년부터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던 북한은 2014년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 공세적으로 나섰습니다. 거의 최고 지도자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의 입장에서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형사 책임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이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고 북한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행위다 이렇게 여기면서 반발을 하고 있죠. 이처럼 신경질적인 반응 속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야도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은 2015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150일이던 출산휴가를 240일로 크게 늘렸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미 국무부의 방문은 불허했지만 2017년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북은 허용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피해자 이런 거는 자기 체제의 존립에 영향을 주잖아요.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잖아요. 좀 상대적으로 체제에 덜 영향을 주는 또는 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좀 자기들이 그 긍정적인 메시지나 신호를 보내려고 그러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 상대적이지만 협조적인 영역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북한 인권이라는 게 대상이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좀 고려를 해서 수용성이 좀 높은,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영역부터 이렇게 점차로 확대해가는 그런 전략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선별적으로 접근하면 문제의 본질을 못 본다며 총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국제사회의 적절한 압박과 개입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거론할 때 개선이 있고 침묵하면 진전이 없다. 내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독재 정권도 스스로 인권을 개선하는 경우가 있나요? 독재 정권은 자기 체제 유지에, 독재 정권 유지에 부담이 되는 인권을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요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론 남북 대결의 현실을 무시한 채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해 최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이견도 여전합니다. 북한인권법에 보면 2조 2항에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이나 또는 뭐 남북 군사 합의서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 채택에 찬성도 하고 공동 제안을 했어요. 2018년에. 근데 2019년에 우리가 기권을 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소극적 단서를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 북핵 문제하고 인권 문제 또는 남북 대화 교류 협력과 긴밀한 상관성이 없는 거예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증진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당위가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어떻게 작동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단 시간에 최상의 성과를 내자는 게 북한의 건설 방식, 이른바 속도전인데요. 1970년대에 이 속도전으로 철길 건설에 투입된 청년 돌격대원들 모습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북한의 청년 세대는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서 장마당 세대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전 세대와는 아무래도 다른가 봅니다. 지난달 28일이 북한의 청년절이었는데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졌지만 사상무장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곱게 차려입고 광장에 모인 청춘 남녀들. 음악에 맞춰 무도회를 즐깁니다. 전국 각지에선 대규모 합창 등 각종 공연으로 축제 열기를 한껏 띄웁니다. 현재 우리 도안의 청년 대학생들이 2,000명 대합창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단합된 위력과 기상을 힘있게 가시하는 좋은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1927년 8월 28일이 청년절의 기원이라고 북한 당국은 설명하는데요. 김일성 주석이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결성한 날이라며 1991년부터 청년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로 청년들의 사기를 높이면서 당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절을 맞이하니 생각이 많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난 저를 주체과학교육이 최고전당으로 불러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청년과학자로 내세워주셨습니다. 청춘 시절에 더 많은 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할 생각뿐입니다. 지금의 북한 청년들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이후 비공식 경제활동에 익숙한 이른바 장마당 세대로 우리의 MZ세대에 해당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청년절 당일 노동신문은 자본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자며 사상무장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농촌과 건설 현장에 자원하겠다는 청년들의 탄원 사례를 연이어 소개하며 이들의 정신을 부각하는데요. 제일 어렵고 힘든 조선에 탄원하여 진찰길도 남먼저 헤치고 사지판에도 수없이 뛰어드는 대격투사가 되겠습니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북한 청년들이 바깥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앞으로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KBS의 인기 프로그램 동네 한바퀴 아시죠? 여기서 한 마을의 구석구석 이모저모를 전하는 것처럼 최근 북한의 조선중앙TV가 황해남도의 한 마을을 소개했습니다. 룡연군의 마을인데요. 농사와 축산 또 명승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프로그램과는 비슷한 듯 다른 북한판 룡연군 동네 한바퀴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네 길을 달리는 자동차, 그 옆으론 푸른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룡정 농장. 곱게 자란 작물들의 작황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벼 생육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우리 올해 알곡 생산 계획은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농업 생산량을 달성하고 있지만 지난 시기에는 농사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영령군은 원래 바람이 세고 덜이 많고 땅이 척박하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사람 못 살 것으로 여기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용현군을 기름지게 바꾼 비결은 뭘까요? 축산 공장에서 기르는 동물들의 배설물을 모아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지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공장 인근 용이 나왔다는 전설의 연못을 지나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의 또 다른 현장인데요. 이곳에서 자체 생산한 물 비료로 산림 경영소는 수십만 그루의 나무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용량액은 오리 배설물, 닭 배설물, 돼지 배설물을 비롯해서 이 피중성 배설물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2 내지 3일에 한 번씩 분무를 진행하는데 우월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김광욱 씨는 1986년 당의 명령으로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이곳에와 허허벌판을 옥토로 바꿨습니다. 제대군이 1000명이 이후에 영령군에 1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 우리가 이거 담장 다 쌓고 나무 심고 이러면서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 지금 이 나무를 보고 둥지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영도력과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건 잊지 않습니다. 솔비들까지도 다 군 자체로 만들어 쓰고 있다니 이 공장이야말로 자력갱생의 산물이라는 높은 평가를 주시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을이었습니다. 지난 6월이죠. 우리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경연대회인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 연주 장면 잠깐 보실까요? 네, 다시 해봐도 정말 소름 돋는 그야말로 명연주인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 활약이 참 대단합니다. 지난 20년만 봐도 국제대회 결선에 700명이 올랐고요. 무려 110명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클래식 음악은 어떨까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지난달에 북한 국립교향악단이 창립 76주년을 맞았을 만큼 북한도 클래식 음악에 꽤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북한 클래식 음악의 현주소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봤습니다. 12명의 피아니스트가 진출한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결승전. 임윤찬의 눈부신 연주가 시작됐다. 이날 임윤찬이 도전한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은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They're amazing. They're just amazing. Two of my favorites, Mr. Lim, young fellow, 18 years old. Anyway, but that young fellow, Mr. Lim, is certainly amazing. 일주일 뒤 열린 최종 결승. 이번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The Nancy Lee and Perry R. Bass Gold Medal for the 16th 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goes to Yun-Chan Lim. 특히 난해하기로 악명 높은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과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해 더욱 주목받았다.
The training in Korea for classical musician is one of the top in the world because that's what obviously it's happening everywhere. 북한에도 이런 클래식 연주 문화가 있을까? 흥미롭게도 클래식 형식의 연주가 자주 무대에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북한 노동당 8차 대회를 기념해 열린 경축 공연. 관현악단과 피아노 이중주의 협연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이들이 연주하는 대부분의 곡은 서구의 정통 클래식이 아닌 북한에서 직접 창작한 작품들이다. 탈북민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는 북한의 클래식은 내용 면에서 그 차이가 분명하다고 설명한다. 클래식이라는 말을 안 써요. 예,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그 버전이라는 말 아니에요. 클래식 형식에 그다음에 내용은 그 인민 대중들이 좋아하는 곡으로 선별해서 하라는 그게 북한 여기는 주체 음악이라고 그 진로 그 한마디로 그게 목표거든요. 북한의 대표적 클래식 연주단은 1946년 창단된 조선국립교향악단이다. 7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김일성 주석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서양 악기를 사용한 연주를 탐탁지 않아 했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문화예술의 대대적인 개편을 지시했고 1970년대엔 북한 노래를 기반으로 한 창작 관현악 작품을 만들고 보급하는 데 주력했다. 아리랑, 청산벌의 풍년이 왔네 등이 대표적인 북한의 창작 관현악곡이다. 그러다 보니 클래식 교육에 있어서도 이른바 주체를 강조한다. 한국에서는 클래식 하면 순전히 딱 외국곡만 하잖아. 한국 곡이 없잖아요. 예, 근데 저 이북에서는 좀 거의 반대예요. 이북 곡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선생님들이 피아노 곡을 쓰거든요. 장담하건대 북한 피아노로 된 그 클래식 악보가 뭐 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선 커요. 엄청. 이런 경향은 기악뿐만 아니라 성악에서도 두드러진다. 성악 같은 경우에는 맑고 깨끗하고 우렁찬 소리를 선호하는 거죠. 일명 뭐 꾀꼬리 같은 소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성악하면 여기는 이제 두성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북한도 두성을 쓰라고는 해요. 근데 그 두성이 이 비강을 좀 많이 쓰는 두성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 좀 뾰족하고 그냥 앞에서 나는 좀 쨍쨍한 이런 소리를 많이 선호하기도 하죠. 얼마 전 열린 정전협정일 기념 공연에서도 비슷한 발성을 가진 성악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자체의 음악색을 강조하지만 북한 클래식은 기교적으론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가 차원에서 일찌감치 영재를 발굴해서 키우기 때문이다. 경상유치원의 경우 음향 설비는 물론 수십 종의 악기를 갖추고 있고 음악 전문 교사도 수십 명에 이른다. 피아노 잘하고파서 왔습니다. 피아노 공부도 하고 우리말 공부도 해서 좋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2010년 8살의 나이로 슈만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한 유별미는 이후 각종 국제대회를 휩쓸며 천재 피아니스트라 불렸다. 마시나는 2014년 리스트 국제 청소년 콩쿠르에서 2016년엔 쇼팽 국제 청소년 피아노 경연에서 1등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유별미, 마시나처럼 재능을 인정받은 클래식 영재들의 경우 유학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사회주의권에 있을 때는
기본이 러시아고 그다음에 체코, 그다음에 볼가리아, 그다음에 그 유고슬라비아, 그다음 독일 이런 데 많이 갔었어요. 지휘자만은 100% 지금 현재 100% 다 유학생들이에요. 오스트리아, 독일 유학생들, 러시아 쪽. 남북 클래식 협연에서도 북한은 뒤처지지 않는 기량을 선보였다. 2000년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교향악단 합동 공연. 소프라노 조수미가 북에서 온 테너 이영욱과 남북 관현악단의 합동 연주에 맞춰 열창했다. 2002년 KBS 교향악단의 평양 방문으로 열린 추석맞이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에선 아리랑으로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2008년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을 찾아 2,500명의 관중 앞에서 역사적인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협연에 참가한 북한 바이올리니스트도 당시 공연의 특수성에 대한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하고 이렇게 공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저 간에 이런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말하자면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두 나라 이민들이 그런 리그에 이번 이 합연이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 하나로 세계의 감동을 선사했던 공연. 남북의 협연 공연을 직접 관람했던 탈북민은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전한다. KBS 그때 교향악단에 그 성악가들이 와서 노래하는 것도 듣고 바이올리니스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서 이제 공연하는 것도 같이 봤었거든요. 그때 좀 놀라긴 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성악이라는 걸 또 접하게 됐던 계기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남북한의 예술로 함께 나간다면 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더 큰 어떤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예술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K 클래식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세계 무대를 휩쓸고 있는 한국의 클래식 음악가들. 북한 역시 그 재능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남북의 젊은 음악가들이 같은 무대에 서며 함께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앞서 북한 클래식의 변천사와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연주자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이번 통일로 미래로에서는 탈북민 클래식 기타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1년 전에 한국에 와서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기타리스트 유은지 씨입니다. 이하영 리포터가 유은지 씨가 하는 버스킹 공연, 길거리 공연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은지 씨가 파주 임진각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멋진 연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참 즐거웠지만 또 한편으론 고향을 지척에 두고 또 가족을 그리며 하는 연주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유은지 씨가 어떻게 북한에서 클래식 기타를 배우게 됐는지 그런 것도 꽤 궁금해요. 네, 처음에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기타를 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탈북을 결심하고 실행하고 또 한국에서 한예종에 입학하고 또 꿈을 키워가는 그 과정의 근간에는 모두가 다 기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탈북 기타리스트 유은지 씨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군사 분계선에서 7km 남쪽에 위치한 임진각. 관객의 귀를 사로잡는 아름다운 기타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탈북민 기타리스트 유은지 씨의 버스킹 공연이 열린 건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추석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랑 좀 가까운 곳에 와서 연주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와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5. 북녘 땅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고향 땅도 그리울 거고 부모님도 참 보고 싶을 텐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금방이라도 고향에 닿을 것 같은 아쉬움과 소망이 교차하는 이곳에서 망원경으로 본 북한은 금단의 땅인데요. 그러니까 저기로 쭉 가면 북한 땅인가 봐요. 그러게요. 뛰어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애틋하고 그리운데요. 특히 명절을 앞두고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임진각에서 홀로 연주하던 은지 씨에겐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은지 씨의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기타를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기차역에서 여군의 기타 연주에 감명을 받은 아버지는 어린 은지 씨를 자전거 뒷좌석에 싣고 매일같이 기타 선생님에게 데려갔다는데요. 뭐라도 해야 된다, 재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전제품 다 팔아가면서 저희 집에는 그 흔한 TV도 없었어요. 당시에 그 돈이 다 이제 레슨비로 들어갔었으니까. 네. 부유하진 않았지만 인맥을 통해 꽤 높은 수준의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의 그 친구분이 와세다 대학에서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고 오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중학교 내내 배웠었으니까 6년 이상, 6, 7년 정도 배웠었던 것 같아요. 해외 유학을 한 스승 덕분에 클래식 기타의 세계에 눈을 떴지만 한편으론 체제 선전 위주의 북한 음악에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던 아버지가 보위부의 감시에 걸려 끌려가면서 집안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집안이 아주 이제 내리막길을 풍비박산이 나고 엄청난 그 벌금형이 내려지고 그래서 좀 힘들어졌었어요, 저희 집안이. 네. 아버지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한국 음악을 동경했던 은지 씨는 가족과 상의 끝에 탈북을 결심했는데요. 그때 제가 즐겨 봤던 게 뭐 천국의 계단, 뭐 가을 동화, 유리구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OST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정말 또 음악 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곡을 쓸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후 홀로 남한 땅을 밟은 은지 씨는 전문 예술인을 키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을 최우선 목표로 세웠습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 레슨비를 충당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뒤 3번 만에 합격의 기쁨을 누렸는데요. 죽을 뻔했죠. 이렇게 막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막 알 수 없는 막 두통 그리고 허리 저희는 막 장시간 이렇게 앉은 자리 한 자리에서 연습하다 보면은 되게 그 신체적인 어떤 통증들이 많아요. 실력 있는 기타리스트로 인정받으며 조금씩 인지도를 높여가는 은지 씨. 지금은 후배의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원래 음악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언니 혼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덧 4학년 2학기 졸업 연주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은지 씨. 그녀에게 클래식 기타는 평생을 함께해왔고 삶을 지탱해주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추석을 앞둔 공연에선 이 노래가 빠질 수 없는데요. 멜로디만 들어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고향의 봄.
북녘 땅 가까운 곳에서 탈북 기타리스트의 연주로 들으니 관객들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Yeah, it sounds like a sad song, very slow, a bit, emotional for sure. 저는 바라만 봐도 그냥 부모가 저쪽에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슬프고 아픈데 저런 젊은이가 그 부모를 떠나서 온 것이 그 음악을 통해서 너무 애절하게 생각이 들고 고향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하는 은지 씨. 명절이 아프진 않을까요? 추석이나 뭐 설날에 특히 이제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은 생각이 더 이제 들기 때문에 일부러 아닌 척,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뭐 친구들 만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은지 씨는 그리움이 사무칠수록 클래식 기타 연주에 더욱 매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싶고 특히 통일이 되면 북녘 사람들이 못 듣던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는 꿈을 오늘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는데요. 굉장히 힘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이겨내면서 이렇게 연주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 힘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 연주자가 되지 않을까. 최근 로또 1등 당첨을 둘러싼 남북한 군인들의 코믹한 얘기를 담은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죠. 네, 북한에서도 우리 남측의 얘기를 담은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요. 남북은 영화에서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유튜브 남북의 창, 남북의 짤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주요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를 잡으려고 경찰이 온 거요. 죽어봐! 이 새끼 죽었어! 그러고 보니까 나도 인간이 버텼구만이라. 이거 자랑스레 임마? 누가 누굴 실형하는지 모르겠소. 하나를 돌려 세워 백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는 데 있는 거야. 지난달 28일 백두산에 첫눈이 내렸는데요. 천지등이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남북의 창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한 주 쉬고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쉬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